원래 권리 분석을 할 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권리는 다 소멸하는데 예외적으로 항상 인수되는 권리들이 몇 가지가 있다더라.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배우고 계시는 유치권이죠. 등기할 수 없는 권리로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성립하든 뒤에 성립하든 낙찰자가 항상 인수해야 되는 권리다 이렇게 써있죠. 안녕하세요. 옥셔너TV 임동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 투자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는 투수경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위험도도 크지만 고수익을 발생할 수가 있는 게 이 특수경매 물건들이다. 그런 특수경매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치권에 대한 내용부터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 A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자신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건물을 짓고 싶은데 지금 당장 공사할 수가 있는 공사 비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A가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건축비도 대출이 나오거든요. 대출 받아서 건축받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일단은 공사업자 B라는 사람을 시켜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공사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후불 계약 방식으로 또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다. 보통은 이제 건축 같은 거 할 때는요, 선불로 공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후불 계약으로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후불 계약으로 공사비를 지불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은 원래 내야 되는 공사 비용의 플러스 10%를 더 지불해야 됩니다. 그 플러스 10%를 더 지불한다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불 계약을 체결해서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 소유자 A가 비건축업자를 시켜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이 완공됐으면 토지 소유자 A는 비건축업자한테 뭐를 지불해야 되죠? 공사 대금 을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이 B라고 하는 건축업자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점유를 하면서 아무도 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은 그 공사 대금 해결이 안 되면 그 유치권자를 명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사 대금을 대신해서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런 유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물건은 그 공사 대금을 물어줄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 차례 참여하셔야 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원래 권리 분석을 할 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권리는 다 소멸하는데 예외적으로 항상 인수되는 권리들이 몇 가지가 있다더라.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배우고 계시는 유치권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를 한번 봐보시면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로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성립하든 뒤에 성립하든 낙찰자가 항상 인수해야 되는 권리다 이렇게 써있죠. 그때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요, 말소 기준 권리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낙찰자한테 인수되기 때문에 유치권의 행사 중인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조사를 해보시고 이 차례 들어가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어떠한 법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는요, 첫 번째 담보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건물을 담보로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담보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당권, 두 번째가 질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세 번째가 지금 배우고 계시는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거 제가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아시겠고, 저당권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이제 돈 빌릴 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설정되는 권리가 저당권이다 보니 저당권은 담보물건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질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생각보다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질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뭐를 떠올리시면 되는가? 바로 전당포를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전당포 같은 데 가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잖아요. 즉 질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질권에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 담보물건 중에서도 약정 담보물건이라는 게 있고 법정 담보물건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당권과 질권은 약정 담보물건입니다. 약정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설정됐다라고 해서 약정 담보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은행 갔을 때도 대출 계약서 쓰죠? 그 다음에 설정되는 게 저당권이다 보니까 저당권 약정 담보물건이다. 전담포 가도 계약서 쓰거든요. 그렇게 약정의 관계에 의해서 설정된 거 약정 담보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정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별도의 계약관계가 없었어도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췄으면 그건 바로 인정되는 거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치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이 뭐냐? 그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 유치권 인정될 것이고, 유치권 인정되면 낙찰자 공사대금 물어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법에서 정한 요건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낙찰자 낙찰받고 그 유치권자 그냥 명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법에서 정한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유치권의 성립 요건 첫 번째 한번 봐보니까 채권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거를 제가 조금 유식한 단어로 바꿔본다라고 하면은 채권의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그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갖고 유치권을 주장해야지 유치권이 인정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땅 위에 건물이 두 동이 있어요. 앞동은 A동이고요. 뒷동은 B동입니다. 실제로 유치권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데는 B동이에요. 근데 나중에 유치권을 주장할 때는 어디 와서 유치권 주장하고 있느냐? A동 건물에 들어와서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련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갖고 유치권을 주장해야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려고 하면 어떤 채권이 있어야 유치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채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채권 외에 다른 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한다라고 하면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치권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종류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공사대금. 내가 누군가한테 공사대금 받을 채권이 있다. 그 채권 갖고 유치권 주장한다라고 하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필요비라는 게 있고요. 근데 세 번째는 유입비라는 게 있어요. 이 필요비란 유입비는 임차인들도 받을 돈이 있을 땐 유치권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나오는 비용들이 필요비, 유입비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럼 필요비, 유입비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그 내용들은 바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 필요비라고 하는 거는 임차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삶에 꼭 필요해서 들인 비용을 필요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임차인들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비로 인정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사례. 임차인이요. 한여름철에 너무 더워요. 그 집에서 들어가는데 숨이 턱턱 막혀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간 게 있다더라. 그럼 그런 비용은 필요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용은 필요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삶에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필요비로 인정되냐 안 되냐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례로 이번에는 한겨울철입니다. 한겨울철인데 보일러가 터져버렸네?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보일러가 터져갖고 지금 그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안 납니다. 보일러를 교체한다던가 수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보일러가 터져갖고 지금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안 돼갖고 지금 뭐 난립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보통의 임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먼저 기사 불러갖고 뭐 보일러나 수리한다던가 교체를 하고 그 영수증 사진 찍어서 보내라. 내가 나중에 돈 보내줄게. 나중에 그 돈 안 보내준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그럼 그 보일러가 터지는 바람에 그 보일러를 수리한다던가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은 필요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문제거든요. 인정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인정해줘야 되겠죠. 보일러가 터져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즉 필요비는 꼭 삶에 필요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필요 비용이 들어간 게 있다라고 하면은 임차인들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유입비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임차인이 그 집에다 어떤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집에 대한 가치가 현저하게 증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때 그런 비용을 유입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임차인이 그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 자기가 도배장판을 싹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도배장판 한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비용은 유입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인정 안 됩니다. 도배장판 새로 했다라고 해서 그 집값이 막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사실적으로 유입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사례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 사례를 제가 좀 억지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사례를 억지로 좀 만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임차인이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샤시가 너무 오래된 거야.
샤시를 임차인이 새로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임차인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샤시를 새로 싹 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용은 유입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샤시가 새로 교체됐다라고 하면은 건물에 대한 가액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말도 안 되는 걸 좀 말씀드려 볼까요? 임차인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이 좀 좁아 보여.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 계속 하는 거예요.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은 유입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확장된 집이 안 된 집보다 가격이 더 나가는 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런 유입비가 들어간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임차인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타인의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고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치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깨지는 사유도 2번 때문에 가장 많이 깨지거든요. 반드시 그 목적물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 그럼 언제까지 점유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돈 받을 때까지. 그 공사대금이나 그 돈을 갖다가 받기 전에 점유를 풀어버리면 그 유치권도 그 자리에서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유는 필수 요건인과 동시에 계속돼야 되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점유에 대한 행태는 두 가지 점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직접 점유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간접 점유라는 게 있어요. 이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유는 이 둘 중에 뭐가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둘 다 인정받을 수가 있다.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 인정해주고요. 간접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직접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쉽죠. 그 공사를 한 그 유치권자가 직접 그 건물에 들어가서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유치권 인정해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치권 인정해줘야 되겠지. 그런 거를 직접 점유라고 하면은 간접 점유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임차인이 만약에 그 건물에 직접 들어가서 점유를 할 수가 없어요. 점유를 할 수 없지만 제3자의 관리인을 하나 선임해서 그 사람한테 여기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간접점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점유 보조자를 시켜서 대신해서 점유를 시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치권 주장하는 현장에 가보면은 꼭 뭐가 갖다져 있냐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갖다져 있어요. 거기 이제 관리인들이 거주하면서 이제 그 건물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어떤 현장 갔는데요. 사람이 점유하고 있지는 않아. 아무도 관리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잠금 장치가 다 걸려 있어. 이런 거는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거 인정해 줍니다. 즉, 이 유치권에서 얘기하는 점유에 대한 형태는 꼭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갔더니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잘 막아놨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간접 점유에 대한 형태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즉, 잠금 장치 잘 걸어놨다라고 하면은 유치권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어떤 현장 한번 가봤는데 보통 우리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물 한번 봐보시면은 외벽에 뭐가 하나 꼭 걸려있지 않던가요? 항상 걸어놓죠? 뭐를 걸어놓죠? 현수막을 걸어놔? 현수막을 걸어놓는데 뭐라고 써놓냐면은 유치권 행사 중이고 아무도 침입하지 마라. 만약에 뭐 침입하게 되면 민사, 형사상 어쩌고저쩌고 이런 플래카드가 막 걸려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제3자한테 내가 이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 이거는 간접점유에 대한 형태로 인정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마치 유치권 행사하려고 하면 건물 외벽에다 플랜카드를 걸어야 되는 것처럼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막상 갔더니 점유를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유치권 현장 한번 가보시면요. 플랜카드는 걸려 있는데 아무도 관리 안 하고 있고 잠금장치 하나도 안 걸려있는 현장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유치권 인정? 안 되는 현장입니다.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점유 안 하고 있는데 플랜카드만 걸어놨다? 낙찰 받고 그 플랜카드 그냥 잘라서 태워버리시면 돼요. 그만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현수막에 걸려있으면 마치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런 현수막은 중요한 게 아니다. 유치권 현수막은 약간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유치권 현수막을 걸라고 하면은 그 글씨는 반드시 빨간 색깔 글씨로 합니다. 유치권 행사중 빨간 색깔 글씨로. 그래야 뭔가 불길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유치권 플랜카드를 제작과 형평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라카로 이렇게 칠해 놓거든요. 라카도 무슨 색깔이다? 빨간색. 유치권은 공식적으로 빨간색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해놓는 것 자체는 유치권에 대한 간접점의 행태를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갔을 때 잠금장치를 잘 걸어놨느냐 아니면 사람이 잘 관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견매물권을 낙찰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직접 점유를 잘 하고 있었던 그런 건물이에요. 나는 유치권이 인정될지를 알고 낙찰을 받았어요. 공사대금 어느 정도 물어줄 각오를 하고 낙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 앞에 가고 이제 서성이겠죠. 저 유치권자를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그 건물 앞에 가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한날 이 직접 점유를 잘하고 있던 유치권자가 외출을 하는데요. 아무런 잠금 장치를 걸어놓지 않고 외출하는 거 여러분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건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여러분들에 대한 점유를 뺏어 오셔야 됩니다. 그 점유를 갖다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유치권도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 그 건물로 무조건 돌진해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유치권자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은 자력구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력구제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침탈당하게 되었을 때 24시간 이내 다시 그 점유를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점유는 계속된 걸로 봐줍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버텨야 되죠. 나중에 외출하고 돌아온 유치권자, 내가 들어와 있는 걸 봤죠?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름다운 몸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든 끌어내야 되고 나는 어떻게든 버텨야 되고 몇 시간만 버티면 돈 벌 수 있습니까? 24시간.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나 혼자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유치권자 친구 몇 명 불러갖고 들어버리면은 그냥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얼른 주변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버텨줄 수 있는 동료를 찾아야 돼요. 몇 시간만 버티면 되는 겁니까? 24시간. 아니 실제로 유치권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유치권이 깨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을까요? 이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는 이 점유입니다. 점유가 깨지는 순간 유치권도 깨지고 실무에서 유치권이 가장 많이 인정 안 되는 사례가 점유를 안 하고 있어서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봐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공사대금을 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가 됐는데도 돈을 안 줬다라고 하면 유치권 주장하는 게 말이 되죠. 아직 그 날짜가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공사대금 주기로 한 약속한 날이 안 됐는데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유치권 인정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3번에 대한 내용은 실무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어떠한 건물이 아직 채권의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공사대금 주기로 약속한 날이 되지 않았어도 이 건물이 경매가 넘어가 버리면 그냥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걸로 봐버립니다. 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에 대한 내용으로 유치권을 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4번 한번 봐볼까요? 유치권 발생에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유치권자가 처음에 공사를 들어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되었을 때도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포기가서를 먼저 써놨다더라. 그럼 그런 유치권자는 유치권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공사라는 공사업자가 처음에 공사 들어갈 때 나중에 공사대금 못 받아도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포기가서를 먼저 썼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바로 뭐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공사 비용도 대출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토지 소유자가 은행 가서 이제 대출 받으러 갑니다. 대출, 내 공사 비용을 좀 대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은행 담당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한테 나중에 혹시라도 공사대금 받지 못했을 때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포기가서를 먼저 받아오십시오. 그걸 제출하시면 대출금이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그 공사업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래 해서 네가 포기가서 먼저 써주면은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 은행 가서 제출해서 대출 나오면은 바로 너 줄게. 받아가서 대출은 받았는데 그 돈을 안 준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포기가서가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쌍한 유치권자, 유치권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임차인들도 필요비나 유입비가 있다라고 하면 유치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실무에서는요, 이 임차인들 유치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4번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래요. 유치권 발생에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임차인들이요, 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그 내용 하나 자체가 유치권 발생에 배제하는 특약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임대차 계약서도 그 내용이 빠지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 특약 하나 들어가는 순간 임차인의 유치권은 깨지는 걸로 보는 특약이 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원상복구나 원상회복이라는 단어. 이 단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임차인의 유치권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들어가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한테 목전물을 원상복구해서 반환한다. 이 말 안 들어가는 계약서 없죠. 그렇죠? 자, 원상복구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 아무리 임차인이 이 집에다 필요비나 유입비 투자한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처음 들어갔던 그 상태 그대로 되돌려 놓고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 맞습니다. 그거 쓰는 순간 임차인의 유치권은 깨지게 돼 있어요. 실무에서 임차인들이 유치권 주장하는 사례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유치권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